네, 저희가 법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어, 앞에 시간에서는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본 원리로 나오는 게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법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 역시 이제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냥 법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의 내용, 실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뭐 그 죄에 따라서 벌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특히 이 영미법계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집행하는 절차 역시 이제 적법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할 때 뭐 계속 이제 형사분들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뭐 그걸 듣든 말든 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 미란다 뭐 이런 분이 연루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정립된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리를 알려주고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미란다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식 제도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행범을 체포한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하면 그 체포 자체가 불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했다거나 수사를 해도 그 증거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저번에 한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운영을 해서 뭐 200 몇십억 이제 수익을 얻은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났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체포 과정에서 위법한 수집 그러니까 증거 자체를 적정한 절차가 아닌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실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냥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증거를 인정을 하면 법관이 위법한 재판을 하는 뭐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형사적으로 이제 신체의 자유를 이제 그 보장하는데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뭐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입법 절차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많이 하는 그, 그 금융거래에서도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굉장히 폭넓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들 때 보시면요. 은행을 예금 이제 들으러 이제 은행에 가시면 내가 내 돈을 이제 예금이 만기가 돼서 내 돈을 찾을 때는 이제 금방 찾아요. 근데 내가 예금 들 때 가보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맡기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왜 오래 걸릴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작성하는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원분들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그냥 대충 보고 사인하고 난 도장 찍고 갈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사인해도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계약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원 분들이 뭐 이거 듣든 말든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도장 찍게 하고 설명해주고 도장 찍게 하고 뭐 이걸 계속 하거든요. 이게 한 뭐 거의 30분 이상 갈 거야. 뭐 30분도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금은 형사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게 민사 경제거래에서도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뭐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 불완전 판매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은행에서 요즘에 뭐 그런 예금뿐만이 아니라 약간 고위험의 그런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번에 이제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닌데 근데 뉴스에 보니까는 그 홍콩의 주가 지수랑 연계된 그런 금융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의 주가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원금의 거의 뭐반 이상이 까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홍콩의 주가 지수가 어쨌든 80% 미만으로만 안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뭐 7, 8% 주는 뭐 이런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은행에서 주로 이제 판매되는 대상들이 이제 고령자 분들이죠. 고령자 분들은 그냥 금리만 보고 은행 예금 금리가 보통 뭐 한 2%, 3% 이런데 은행에서 파는 상품인데 어쨌든 금리가 뭐 7, 8%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가입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홍콩의 주가 지수가 그렇게 반토막씩 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러게도 이제 넘어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이제 전 세계 주가가 출렁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홍콩 주가 지수가 확 이제 꺼지니까 그때 이제 그 상품들이 대규모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일단 이제 뭐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정부 측에 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문제됐었던 게, 그럼 이거가 그 당시에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은행 거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다 찍고 다 녹음을 하죠. 사실 그거 거의 빼도 박도 못해요. 거의 뭐 내가 그걸 다 듣고 녹음하고 뭐 이런 그 한 것까지 다 촬영 기록까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로 사실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쨌든 은행은 금융권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원금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를 하게 유도를 하고요. 이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을 가면 사실 은행이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지만 뭐 사실 정부에서 사실 그렇게 압박을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거든요.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아마 그 피해 보신 분들이 원금을 좀 그래도 꽤 많이 회복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거의 날리는 거였는데 꽤 많이 회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상품 설계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면은 그게 상방이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상방이 한 연 금리가 한 7, 8%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상방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방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에 뭐 반토막 뭐 그 이상도 까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하방으로 내려가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그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걸 이해를 하고 가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냥 금리가 7, 8% 그리고 은행에서 파는 거니까 뭐 원금은 보장되겠지 이 생각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그래서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처럼 그냥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계약했다라고 해서 그걸 효력을 인정하기에는 지금 현대 경제 사회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나아가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뉴스나 TV나 라디오에서 뭐 보험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험 광고 보면 광고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막 되게 빠르게 뭐 해줘요. 그 내용이 약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30초 뭐 이러면 엄청 비쌀 텐데, 근데 30초 뭐 1분 내에 그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돈이니까 빠르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험이라면 그냥 광고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런 것까지 고지를 해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걸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어요. 광고에서 그런 식의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약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고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이제 확장된 그런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행정 절차, 우리가 그 뭐 식당에서 식당을 영업을 하는데 뭐 어떤 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은 뭐 영업 정지를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행정 절차상에 바로 과태료나 영업 정지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청문과 이유 부기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이라는 건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청문의 기회를 주고 이제 영업 정지를 하거나 해야지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영업 정지를 때리면 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해서 그런 영업 정지 자체가 위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부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구체적으로 당신이 몇 날 며칠에 어떤 잘못한 행위를 했고 그게 뭐 무슨 법 몇 조에 위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과태료 매기고 영업정지를 하면 그것도 이제 위법한 그 행정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냥 뭐 미국법 얘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이제 미국에서 원래 시작된 영미법계에서 시작된 그런 중요한 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중 위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중 위험 금지의 원칙. 이게 영어로는 이제 버블 제퍼디라고 해요. 버블이 이제 이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제퍼디가 JEOPARDY죠. 그 제퍼디가 이제 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블 제퍼디라고 이제 영문법에서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위험 이중 위험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더블 제퍼디라는 영화가 있었고 아마 99년 뭐 이런 때 나온 옛날에 나온 영화일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애슐리 주드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영화 스토리가 뭐냐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살해가 됐어요. 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냥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체포를 합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는데 모든 이제 증거들이 이 남편이 그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억울함을 호소를 했지만 결국 이제 유죄를 받고 이제 뭐 10년형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분은 이제 내가 그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진범을 잡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교도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치도 하고 뭐 하는데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게 사실은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뭐 뻔한 스토리죠. 그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뭐 보험금 뭐 이런 거 목적으로 뭐 죽은 척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부인을 이제 범인으로 몰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제목이 왜 더블 제퍼디냐면은 그래서 이 부인이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법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남편도 뭐그 진범도 잡고 뭐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이 미국 형사 절차상 더블 제퍼디라는 이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같은 사건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은 이미 남편을 죽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형을 살고 있잖아요. 형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형을 살고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남편을 죽인 것으로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또 죽여도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이제 살인 면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미국 형사 절차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이게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제가 이제 미국 이제 법 이제 전공하신 분한테 한번 이걸 물어봤었어요. 이게 정말 이러냐 물어봤더니 아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이 동일 사건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첫 번째로는 죽였다라는 걸 처벌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죽인 거잖아요. 또 죽인다라면 이게 동일 사건인가? 이게 동일 사건인 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이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더블 제퍼디라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제 착안을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좀 흥미있게 많은 분들이 본 영화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사 절차가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거의 확실할 정도로 입증이 돼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이 한국에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론하고 실제 재판 결과하고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점점 더 생길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게 생기는데 이제 뭐 그런 경우 보통은 보면 아 이거 뭐 경찰이나 뭐 판사나 뭐 돈 받아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요런 이제 이런 법에 이런 허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것도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서 이제 그런 우리 실제 이제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죄형 법정주의, 우리 법의 원칙 중에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급처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명확성의 원칙, 즉 범죄나 형벌을 법에 정하다 하더라도 막 애매모호하게 뭐 불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고 또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와 넘어서서 유추해서 그러니까 확장해서 해석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뭐 여성이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걸 뭐 유추 해석을 해서 뭐 남성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까지 강간죄의 객체로 포함을 시켜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고 그럼 나중에 이거를 법을 바꿔서 그럼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 소급처벌 금지라고 하는데, 소급표 금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좀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진정 소급 처벌이 있고, 부진정 소급 처벌, 이렇게 나눠져요. 진정한 소급 처벌이 있고, 소급표가 있고, 부진정 소급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제 진정한 소급표, 진정 소급처벌은 그렇죠? 이거는 처벌이 금지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부진정한 소급처벌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소급표와 부진정한 소급표가 뭐냐 하면 이 진정 소급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득권이 완성된 후, 기득권이 이미 완성된 후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소급 처벌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진정 소급 처벌은 아직 기득권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예전 일을 처벌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생활법률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사례 같은 거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재밌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90년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90년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1999년에
그 대구에서 뭐 어떤 어린이가 이제 밖에 놀러 나가려고 집 문 밖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애한테 이제 풍선을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몇 달을 뭐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소위 뭐 대구 홍산 뭐 테러 어린이 뭐 대구 홍산 테러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막 회자가 되는 뭐 그런 유명한 사건인데 요즘 같았으면은 그 범인을 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는 90년대 보통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CCTV도 없고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미제 사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과연 누가 그거를 그 아이한테 그걸 들이부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누군지를 봤을 텐데 걔가 그거를 제대로 진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뭐 그 아이의 그 투병하는 뭐 그런 거를 뭐 나중에 글로 써서 막 진짜 구구절절 글로 써갖고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범인이 안 잡혔는데 계속 수사했겠지만 범인이 안 잡혀서 이제 시간이 흘러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제도 중에 공소시효라는 게 문제가 되죠. 공소시효라는. 공소시효라는 게 아무리 뭐 잘못된 범인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절만 해도 공소시효가 살인죄는 몇 년이었을까요? 예, 15년.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15년이 지나서 진범을 못 잡으면 나중에 그 진범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예전에 뭐 화성 사건, 뭐 화성 연쇄살인 이런 경우도 뭐 80년대 사건이잖아요. 근데 뭐 잡힌 게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우도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분은 다른 걸로 잡혀 들어가서 이미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의미가 없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다른 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진범을 잡아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연쇄살인범이었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년이 완성된 이후에 진범이 잡히면 이 기득권이 완성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완성된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어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게 왜 폐지가 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태환인데, 그래서 이걸 태환이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그때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랬어요. 그 국회에 와갖고 지금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진범을 이제는 잡아도 처벌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 먹혔죠. 그래서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 공소시효를 이제 폐지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사건에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99년에 있었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게 20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15년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화성 사건이나 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뭐, 진범을 잡아도 이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처벌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진정소부표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부진정소부표는 뭐냐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90년대 사건들은 이제 다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근데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런 사건들은 아직은 이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이제 잡으면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뭐 경찰청마다 이제 미제 사건 뭐 이런 수사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도 뭐 이런 쪽 그 드라마나 영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죄다 이게 그 2000년대 초반 사건들이에요. 그 소재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사건들은 이제 미제 장기 미제긴 하지만
이제 처벌이 가능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기 나오는 것도 최다 뭐 2000년대 초중반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급 입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2000년대 초중반에 범죄를 저지를 때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열심히 15년만 도망 다니면 내가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14년 9개월 동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공소시효 없앤다라고 하면 내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소급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급 처벌은 이제 금지가 됐지만 부진정한 소급 처벌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 처벌 금지 원칙 관련된 것이고 그 원칙을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의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죄형 법정주의가 그만큼 우리 현대 특히 형사 사법 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이죠. 네. 공소시효 전후로 하는 그 공소시효. 그러니까는 이제 공소시효를 이제 폐지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2015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2015년 정도 그 시점에 그 날짜에 범행을 저지른 이제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 그 날짜 이전에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처벌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 그 공소시효가 폐지된 그 날짜에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예를 들어 한 14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1년만 더 기다리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텐데 그래서 열심히 14년 동안 도망 다녔죠. 근데 갑자기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어요. 그럼 내가 1년만 버티면 됐었는데 갑자기 내가 무한정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소급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부진정 소급표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폐지 시점에 이미 기득권이 완성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이제 난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걸 갑자기 폐지가 됐다고 해서 너는 다시 이제 너는 다시 이제 처벌 받아야 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민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뭐 민법에 나와 있어요. 권리행사 의무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인 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뭐 예를 들어 1억 원을 갚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좀 기분이 나빴나 보죠. 그래서 이거를 뭐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갖고 1억 원을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던져주면 이걸 과연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악의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행기에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때 내가 이행기에 1억 원을 갚는데 뭐 100원짜리 동전을 다 바꿔서 던져주고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행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게 이제 헌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헌법상에 이제 재산권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이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타인에게 이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의 그런 권리를 남용할 행사는 이제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강의안 보시면 한 5페이지에 이제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를 구별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좀 일반적인 그 상식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라고 하면 일단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관계가 민사관계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근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이제 안 주니까 내가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뭐 형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죠.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형사관계는
범죄자와 형벌권을 가진 국가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형사관계는 공법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고와 피고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민사관계에서 등장하는 게 피고인가요? 피고인인가요? 네, 그쵸. 민사관계는 피고고요. 형사관계에서 등장하는 게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와 피고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사관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해요. 근데 형사관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검사잖아요, 검사.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원고처럼 검사가 공소장에 누구는 뭐 어떤 잘못을 했다 이렇게 딱 써서 그 법원에 제출하면 그러면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민사관계에서 원고 같은 입장이고 민사관계에서의 피고가 형사관계에서는 이제 피고인의 개념이고 잘못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헷갈리죠. 피고인을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물론 뭐 그래도 뭐 다 뜻은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지만, 어쨌든 정확한 법적 용어는 피고는 민사관계에서 원고 피고로 등장하는 것이고, 형사관계에서는 검사와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즉 원고와 피고가 등장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주로 이제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을 안 주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금전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고요.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범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 형사소송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증명의 기준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그 법원칙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명의 뭐 도둑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에서는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입증을 한다. 검사가 상대방, 그 피고인의 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관이, 그냥 이건 좀 긴가민가하다. 이런 정도는 안 되고, 법관이 정말, 얘는 정말 거의 100% 가깝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입증을 해야 그 사람에게 이제 유죄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아요. 민사소송은 상당한 인과관계 정도만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극명하게 이제 차이를 이제 알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 그 간통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이제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형사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그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급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어떤 이제 실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를 상인이 강제로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찰은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걸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사인이 거기 가서 문 열어달라. 안 열어주면 뜯는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덮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채집을 그래야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애매하게 뭐, 둘이 좀 이상한 관계다. 이런 정도로는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통죄다 뭐 이러면은 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밖에서 어떤 사람 둘이서 그냥 호텔에 들어가고 있다. 그걸 밖에서 찍었다 해도 그게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입증이 되는데 그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형사소송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략 봐서 얘들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상당한 인과관계 정도만 입증이 되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이제 인정을 받거나 할 수가 있다. 즉, 기준이 완화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형사소송은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대신 민사소송은 그렇진 않잖아요. 즉 이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의 그 결과는 뭐 어떤 구속을 한다거나 뭐 또는 심하면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즉 나중에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번복이나 이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걸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형사재판의 특징이고 반면 민사재판은 어쨌든 회복 가능성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뭐 나중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뭐 돈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서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이런 증명 기준에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이런 생활법률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례들이 이제 뭐 약간 흥미거리로 이제 교과서들의 소개가 많이 돼요. 그, 뭐 특별히 이제, 어, 지금은 아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고 원래 우리 생활법률 교재로 이제 강의객서에 올라간 그 책에도 보면, 이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원래는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미식축구 선수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됐죠. 그래서 뭐 유명한 영화들에도 꽤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사실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거는 뭐 사실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서가 아니라 그 부인 살해 혐의를 받아서 뭐 재판을 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거 넷플릭스 보시면 이거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지 심슨이 이제 진범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또 뭐 다른 사람이 뭐 용의자로 나오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원래 백인의 여성, 이분은 흑인인데 이제 백인의 여성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백인의 와이프와 그분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자기 자택에서 이제 살해된 채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걸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제이 심슨이 이제 전 남편이 이제 죽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90년대 사건인데 그 당시에 막 이 경찰이 그 오제 심슨이 막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이걸 뒤쫓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국 헬기가 떠서 그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부터도 유명해졌어요. 이게 마치 영화처럼 뭐 그런 카체이싱을 이제 생중계하는 뭐 이런 게 찍혀갖고 막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사실 이게 더 유명해진 거는 재판 과정이죠. 그냥 재판 과정에서 누가 봐도 사실은 이 남편이 전 남편이 이제 죽인 거라고 대부분 확신을 해요. 확신할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뒤집어졌어요. 최종적으로 그때 그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 팀 카다시안이라고 지금도 막 활동하는 유명한 그 미국 셀럽이 있어요. 킴 카다시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국 극적으로 이제 뒤집어 버림으로써 뭐 원래도 유명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뉴스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이 오제 심슨이 죽은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오제 심슨이 사실상 이제 빈털터리가 된 이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왜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죄가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순이 돼도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형사사법, 이 사법 절차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의 결과와 형사소송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국내에서도 뭐 예전에 뭐 그 듀스, 뭐 김성재, 뭐 이런 분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오제이 심슨 사건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그 뭐죠? 동물성 마취제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여자친구가 이제 치과 치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반인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구입한 기록도 나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에 이제 호텔 방에 같이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사실 1심에서는 결국 이제 그거를 주입을 해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제 그게 뒤집혔어요. 2심까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2심에서 변호사가 이제 새로운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 이걸 입증을 한 거죠. 설령 그렇게 주사제가 주입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 죽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만에 하나 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증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제 무죄 결정이 났습니다. 그와 이제 비슷한 걸로 어떤 뭐 외과 의사 분이 있었는데 외과 의사랑 뭐 치과 의사, 그러니까 남편이 외과 의사고 부인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인 치과 의사 여자분하고 그 딸이 그 집안 욕조에서 그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남편이 그 직전에 이제 1시간, 2시간 전에 이제 나간 게 이제 찍혔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남편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이게 뒤집혔어요. 그 뒤집힌 게, 그 변호사분이, 이거를 실험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경찰에서 이제 판단하기에는 남편이 그 부인과 딸을 죽이고 거기에 이제 화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화재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제 내부적인 장치를 해서 본인이 나간 이후에 뭐 1시간쯤 뒤에 연기가 새어나오고 화재가 밖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분이 이거를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이게 물론 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연 화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화재가 내는 게 아니라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연기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변호사분 주장은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즉시 연기가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백에 하나라도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는 100%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거의 99%는 얘가 그 범행을 한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죠. 그래도 혹시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케이스도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케이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형사재판에서는 어쨌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끝났지만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민사로 다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다퉈보겠다 하면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케이스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에서 이제 무죄로 끝나니까 그냥 다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민사재판으로 걸었으면 사실은 좀 이겼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이라는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 정도로만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이겼으면 뭐 그런 피해, 뭐 금전적인 회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써 이제 실제로 그 사건의 진실을 좀 어느 정도는 또 알릴 수도 있는 뭐 이런 효과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몰라서 소송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그래도 어쨌든 민사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승소한 결과가 됐고, 그게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이런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앞에 보시면요. 그 한 뭐 네 가지 정도 질문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판사가 내게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검사는 왜 자꾸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 하나요?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겼어요. 근데 검사가 나를 피해자가 뭐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검사가 자꾸 나를 수사하고 나를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나는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자꾸 검사는 저러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공통된 결론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형사적으로는 뭐 무죄가 돼도 뭐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죠.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돼도 뭐 민사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듯이 이건 똑같네요. 그러니까는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아까랑 반대네요. 그렇죠. 그쵸. 아까는 형사적으로 무죄였고, 민사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고,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금전 채무가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 형사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든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은 이제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왜 교도소에 안 가나요? 돈을 안 갚는 사람은 이제 다 교도소에 보내야 되고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과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그럼 형사 절차를 내가 개시를 하려면 그 피해자가 뭐 고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피고나 피고인처럼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고소나 고발이 달라요. 우리가 피해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요.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누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수사기관에 이제 처벌해달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피해자가 하면 그걸 고소라고 하고 그냥 제3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저 사람이 누구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형사적으로 교도소에 보내려고 한다라면 뭐 고소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라면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민사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교도소로 갈 리가 없죠. 이건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도 그렇지 않죠. 남의 돈을 갚아서 빌려가서 갚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뭐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되지 않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그 요건이 일단 그 변제에 그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 의사가 없고 변제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내가 갚겠다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원래 갚을 생각이었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거는 이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그럼 사실 사기죄로 처벌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사 뭐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들어오는 사건 중에 굉장히 상당수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검찰에 고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에 조금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수사 자원이라는 거에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검찰들은 이거 민사관계 해결하느라고 수사력이 지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처음에 고소고발 단계에서 걸러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게 웬만한 경우에는 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려서 안 갚으면 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니까 이게 그 사건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이게 사실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낮아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형사적으로는 뭐 거의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민사와 형사관계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나를 때려서 상해죄로 유죄 판결 받았으니 검찰이 이제 치료비도 받아주겠죠라는 생각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것이고요. 치료비를 받는다. 이거는 민사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을 내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뭐 내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 헌법상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정말 근데 이거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받는 사람 쪽에서도 정말 열악해야 되고 그 가해자도 뭐 정말 아무 재산도 없고 막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해서 뭐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 간의 민사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